아직도 그날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8개의 비밀 통장. 그 안에 들어있던 5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확인했을 때 저와 형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사셨던 공무원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지난달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10년 전에 먼저 가신 후로 혼자 사셨어요. 저희 형제는 저와 형, 그리고 미국에 사는 누나 이렇게 셋인데 다들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드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는 게 전부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장 큰 일이 남았어요. 아버지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본격적으로 집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신 후에도 별다른 취미나 여가 활동 없이 그저 조용히 지내셨거든요. 집도 20년 넘게 사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고 특별한 재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첫날은 주로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정갈한 성격답게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옷장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 책꽂이에 연도순으로 꽂힌 책들, 부엌에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둘째 날 형이 안방 옷장 위쪽 선반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겉에는 중요 문서라고 아버지의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 통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2개나 가지고 계셨다고요. 저희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그 통장들의 잔액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두 번째 통장에는 8천만 원이나 들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으셨다니 저희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했어요. 적어도 유산 정리는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오후 제가 아버지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맨 아래 깊숙한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보관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에는 통장 2개가 더 들어 있었어요. 또 다른 은행들이었고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에게 여기 통장이 또 있다고 알렸고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돈을 넣어 두셨을까요? 저희는 더욱 꼼꼼히 집안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주방 싱크대 아래 수납 공간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예비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통장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7천만 원이었죠. 저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누어서 보관하셨을까요? 셋째 날 저희는 더욱 체계적으로 집안을 수색했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위쪽 천장 수납 공간에서 6번째 통장을 발견했어요. 저희는 이제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란다까지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치냉장고 뒤에서 2개의 통장을 더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8개의 통장, 총 5억 8천만 원이었어요. 저희는 말을 잃었어요. 공무원 월급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거액을 모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숨겨놓으셨을까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모으셨느냐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청렴하게 사셨어요. 뇌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희는 통장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입금이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기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입금 패턴도 이상했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큰 금액들이 입금되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때로는 5천만 원씩 말이에요. 형이 말했습니다. 이거 뭔가 수상하다고요. 저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저희가 모르는 일을 하셨던 걸까요? 그날 밤 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사업을 하셨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저희는 아버지가 다니셨던 관공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후배분에게 물어봤죠. 선배님이 퇴직 후에 뭔가 사업을 하셨다거나 특별한 일을 하신 건 없었냐고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조용히 지내셨어서 가끔 동호회 모임에 나오시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안 하셨다고 했어요. 더욱 미궁에 빠졌어요. 그때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책상을 다시 한번 뒤져보자고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희는 아버지 책상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서랍 뒤편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첩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2월 15일 김학기 1천만 원, 3월 20일 박수연 1,500만 원, 4월 12일 이덕자 1,500만 원. 쭉 이어져서 70여 건의 기록이 있었어요. 모두 다른 이름들이었고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뒷면에는 주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주소들이었죠.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고리대금업을 하셨던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사셨던 공무원 아버지가 고리대금업자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수상한 기록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분명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돈을 빌려준 걸 기록한 장부 같았거든요. 형과 함께 통장들과 수첩을 비교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날짜들과 통장 입금 날짜들이 거의 일치했던 거예요. 수첩에 기록된 며칠 후면 비슷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그 돈이 다시 통장으로 돌아오는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빌려준 금액과 들어온 금액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인 대출이라면 당연히 이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기록에는 그런 흔적을 찾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빌려준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서로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눈앞의 증거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을 새웠어요. 과연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들 중 하나를 선택했어요.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소였는데 비교적 최근 기록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는 곳을 골랐어요. 하지만 막상 그 집 앞에 선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혹시 돈거래가 있었는지 물어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벨을 누르고 인터폰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성함을 말씀드렸더니 곧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저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자 깜짝 놀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시더니 저희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셨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차를 내어주시며 들려주신 이야기는 저희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10년 전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큰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아버지를 소개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냐면서요.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 연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정을 다 들어보시더니 아무 조건 없이 2천만 원을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자도 없이요. 다만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다고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요?
그분이 3년에 걸쳐서 갚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들 수술이 잘 됐냐고, 회복은 어떠냐고 안부를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은인이에요. 그분 덕분에 저희 아들이 살았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고요? 그것도 이자도 받지 않고요? 이건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저희가 아버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이제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고리대금업 장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도움을 주신 사람들의 기록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혹시 그분만 특별한 경우였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수첩에 적힌 또 다른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어요. 그 집 문을 두드리자 60대 남성분이 나오셨습니다. 역시 아버지의 성함을 말씀드리니 반가워하시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깊은 슬픔을 표하셨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도 첫 번째 분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5년 전 어머니의 급한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마땅한 대출처를 찾을 수 없어 막막했던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 아버지를 소개받았다고 해요. 선뜻 믿기 어려웠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 연락을 드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시더니 아무런 조건 없이 3천만 원을 빌려주셨다고 해요. 역시 이자도 받지 않으시고 형편이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라고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 아들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천사 같은 분이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항상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냐고, 가족들은 다들 잘 지내냐고 걱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요. 저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2번의 방문으로 확실해졌거든요. 아버지는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몰려왔어요. 아버지에 대해 그런 의심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형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알고 있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평생 조용히 사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셨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김 씨, 박 씨, 이 씨, 모두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 뒤에는 각각의 사연과 절실함이 있었을 거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살아오셨던 거죠. 통장들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불규칙한 입금 패턴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질 때마다 조금씩 갚아나간 흔적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에 갚으셨고 어떤 분은 여러 번에 나누어 갚으셨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빌려준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혹시 아직 다 갚지 못한 분들이 계신 건 아닐까요? 저희는 수첩에 있는 연락처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혹시 아직 빚이 남아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더 이상 갚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걸 때마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크게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몇몇 분들은 아직 돈을 다 갚지 못했다며 걱정하셨어요. 저희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 더 이상 갚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대신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던 이유를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은인이셨던 거예요. 저희 형제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지금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방 곳곳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상 서랍맨 위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가죽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사용하신 것 같았습니다. 일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 안에는 저희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떠나고 난 직후의 일기부터였어요. 아버지의 깊은 절망과 상실감이 글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신문에서 수술비가 없어 아이를 잃은 가족 이야기를 보셨다고 했어요. 자신에게는 쓸 곳도 없는 돈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는 돈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도움을 주신 날의 기록도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다친 아이의 수술비였다고 하시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옛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적으셨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일기는 변화했어요. 처음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벌써 10번째라고 적힌 기록도 있었어요.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시면서 모두 정말 급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사기꾼들도 있을 테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놓칠까봐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적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저희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괜히 걱정할 것이고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자신도 젊었을 때는 몰랐다고 적으셨더라고요.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적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아버지는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달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삶의 보람을 찾으셨던 거죠.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적으셨더라고요. 만약 자신이 먼저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신다고 했어요. 이해해줄까? 아니면 바보 같은 아버지라고 생각할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의 고마운 마음이 자신을 살게 해줬다고 적으셨거든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하시면서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저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를 몰랐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며칠 후 저희 형제는 다시 모였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누나도 급히 들어왔어요. 누나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해드렸죠. 통장들과 수첩, 그리고 일기장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논의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아버지의 뜻에 맞을지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김호철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저희가 이어가는 거였어요. 물론 아버지처럼 직접 개인을 도울 수는 없지만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돈보다 훨씬 큰 유산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바로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은 매년 20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아버지 기일에는 재단에서 지원받는 학생들과 함께 추도식을 열어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눔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도우셨던 분들이 재단에 기부를 해주세요.
김 선생님의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나눔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재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줘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너희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해요. 네, 할아버지처럼 될게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만약 살아 계실 때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저희는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발견하게 되니 저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저는 출근길에 아버지가 살던 집 앞을 지나가요. 새로운 가족이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그 집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 작은 집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셨을까요? 혼자 드시는 저녁 밥상에서도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이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 것 같아요. 늦었지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진작 알아차리지 못해서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그 나눔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비밀 통장 8개는 비밀이 아니라 선물이었어요. 저희 형제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